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의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예, 저도 다시 방송을 하려고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나 하고 봤더니 2개월 전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 제가 이 방송을 그만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뒀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일 하느라고 다른 일하려고 해봤자 아마 아이 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느라고 좀 짬을 내기 어려워서 방송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얼마 동안 불륜 드라마, 불륜 영화, 불륜 소설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채틀리 부인의 사랑을 나도 읽은 것처럼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러는 사이에 제가 책을 하나 만났는데 이 책이 너무 괜찮아서 그리고 또 얇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 책의 제목은 아베 히로시와 아사히 야마 동물원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목에 이제 동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물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또 관심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를 뭐 말하자면 저는 아마 동물에 관심 없는 쪽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동물에 관심 없는 쪽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동물에는 관심이 없지만 정말 이 책은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고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제 방송을 꼭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동물 이야기지만 정말 과연 동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고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정말 책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이면 뚝딱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청소년 대상 책이에요. 그래서 문장도 굉장히 쉽고 이야기 전개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서 아마 읽기에는 굉장히 편한 책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청소년들만 이렇게 좋은 책을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굳이 이거를 청소년으로 타겟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40살이 넘은 제가 읽어도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어디에 있냐면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아주 작은 동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동물원이 현재는 굉장히 일본 내에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관광객 수로는 단연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작은 동물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관객들을 모으고 성공을 했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물원은 일본에서는 뭐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한 동물원이고 이 동물원에 대한 드라마도 나올 정도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동물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물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일본을 잘 알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식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 다른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 제목에도 있는 아베 히로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서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베 히로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화가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화가인데 이분의 경력이 특이해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25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 애니메이션 쪽에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폭풍우 치는 밤에 그 폭풍우 치는 밤이라서 굉장히 깜깜해서 늑대랑 양이랑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서 어떤 동굴로 들어갔는데 둘이 늑대와 양인 줄 모르고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다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다음에 혼해지면 다시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하고 만났는데 늑대와 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늑대는 양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서로 친구라는 그런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내용의 굉장히 예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그림을 그린 분이 이 아베 히로시라는 분이고요. 이분의 그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아베 히로시라는 이 저자분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경험해 왔던 일을 쭉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사육사로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청소년들한테 그 책이 되었을까, 권장하는 책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육사라는 직업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그 책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나도 읽은 것처럼이니까 또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육사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육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맡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육사의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읽으면서 마치 이게 아이를 키우는 일하고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육사란 직업이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육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에버랜드에서 로스트밸리나 아니면은 그 물개쇼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사육사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육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그 에버랜드 사육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 사육사들도 아이를 키우는 일과 같다, 육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육사가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맡은 동물의 생활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마치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일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동물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밤이라도 사육사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간대요. 그래서 그 사육사가 당장 뛰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수의사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수의사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늘 그 동물 옆에서 관찰하고 보살피는 건 사육사고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의사한테 이 사육사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아이를 키우면서 소아과에 가는 거랑 비슷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쓰여졌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생명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육사가 생명을 결국 다루지만 죽음도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는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이 얇고 하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지 않으셔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아베 히로시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육사가 되고 또 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아까 얘기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그쪽에서 이분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48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순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48년생이라서 그 시절에 보내는 보통 아이의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주변에서 그림 잘 그린다 이런 칭찬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관심사 중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치를 그렇게 잡고 싶었대요. 근데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여치를 잡는 게 다른 곤충을 잡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여치를 잡고 싶었는데 여치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알아낸 방법이 있대요. 이거를 이분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요, 어느 날 이제 호박밭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눈만 움직여서 주위를 봤더니 뭔가 자기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치가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치는 이렇게 발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치를 잡으러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멀어지고 찾기 어려운데 가만히 조용하게 자연 가운데 있으면 여치란 놈이 자기한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게 그때의 대발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느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고 나서야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할 때 그것만 생각해서 그거를 딱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환경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게 다가오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라는 책에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만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예를 들면 남자들이 많은 자연스러운 환경에 가서 그곳에서 남자가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거기서부터가 무언가를 찾는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얘긴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아리 활동, 이제 부카츠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뭐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생활 외에 다른 활동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물론 성적이 나오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부분을 배우려면 아무래도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에서는 그 북카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특할 활동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특할 활동을 하는 데는 다들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몰리죠.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에 갔을 때 야구부의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15명 야구부를 뽑는데 15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물론 자기도 지원을 했지만 그 야구부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합창부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합창부에 들어가게 된 것도 되게 이제 우연인데 조금 이제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합창부 선생님이 이제 합창부를 데리고 갔는데 재밌는 건 그 합창부에 들어간 사람 애들 중에 많은 애들이 야구부에서 떨어져서 갔다죠. 그래서 합창 연습을 하고 나서 야구를 하곤 했대요. 그래서 야구를 하면 그 야구부 애들하고 시합을 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그 야구부 애들보다 야구를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창부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다 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부를 하면서 화음을 내는 것도 배우고 그 선후배들도 사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창 시절을 세월을 학창 이제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어 말하자면 공부를 안 해서 일단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야지 하고는 재수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수학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또 대학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외삼촌이 철공소 일을 해서 그 철공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대학에 떨어져서 철공소에서 일한다 그런 절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길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 나오는데 철공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철공소에서 배운 첫 번째 모물은 준비 3할, 일 3할, 뒷정리 3할, 밥 1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는데 우리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준비 과정, 뒷정리 과정, 이런 것들은 남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안 보이니까 대충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선 같은 비율로 놓은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 3할, 일하는 거 3할, 그리고 뒷정리 3할, 그리고 밥은 1할이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밥이 9할일까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좀 반성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경험이 나중에 사육사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철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한 2, 3년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졌대요. 근데 이분은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만두고 철공소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홋카이도 야사이카와 지역이랑 그 옆에 비에이 지역이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경치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친구가 너 도쿄 와서 그림을 그려볼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도쿄에 가서 그림을 그려볼까 하다가 마침 여자친구도 생기고 해서 그 제안을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하고 그냥 홋카이도에 있자 하면서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자연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냈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그럼 동물원에서 일을 해볼까? 하고서는 그 동물원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사히카와 동물원인데, 아사히야마 동물원인데,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찾아갔더니, 그러면 시청에 가봐라 했대요. 그래서 시청 직원으로 일하는구나라고도 그때 알았고, 그래서 시청에 가서 말을 했더니 마침 임시 직원 자리가 있으니 일을 해라 해서 정식으로 이제 발령받기 전에는 도서관에서 좀 일을 해라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서관에 일해서 일한 것도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에버랜드의 사육사는 어떤 코스로 될까 했더니, 물론 에버랜드 사육사도 정직원이 있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직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적은 임금에 굉장히 그 경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육사란 직업에 대해서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사육사로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동물원에 가면 늘 동물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을 보면서 그리고 참 이게 자본주의 나쁜 사고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동물원에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동물을 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이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동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저는 아니지만 그 동물을 기르는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이런 동물의 죽음을 굉장히 그 아프게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동물원을 어떤 죽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이분은 그 동물원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육사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동물이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그 시베리아 늑대 죽음이 굉장히 자기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시베리아 늑대가 그 굉장히 이제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동물의 상태가 안 좋은데 꼭 사육사가 없을 때 죽는데요. 사육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그래서 그 10년 넘게 이 시베리아 늑대를 돌본 사육사가 출장이 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암리에 이 사육사가 자리를 비우면 이 시베리아 늑대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 그 사육사가 출장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 사육사가 그 늑대를 보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늑대 이름이 존이었대요. 존, 잘 있었어? 라고 이 사육사가 말을 거니까 그때서야 이 존은 고개를 들고 끙 하고 작은 소리를 내고 안심한 듯이 죽었대요.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물이 죽고 나면 해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 해부를 하는 이유는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나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해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 물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물범을 이제 돌보게 됐는데요. 아기 물범한테는 이제 젖을 먹인대요. 그래서 육식 동물용 분유가 있대요. 그래서 육식 동물용 분유를 먹이고 처음에 먹기 싫어했지만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먹게 됐대요. 그래서 물도 잘 먹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잘하고 그렇게 잘 자라다가 21일째 되는 날 그냥 그만 물범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해부를 해보니까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동물용 분유라는 게 개나 고양이 젖성분에 가깝게 만든 우유로 동물원에서는 사자나 늑대 새끼한테 먹였다는 거죠. 근데 물범은 더 많은 그런 열량이나 에너지를 필요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방 성분이 부족해서 이제 죽게 됐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 물범한테 다른 분유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은 물범용 분유가 개발돼서 아기 물범도 영양실조로 죽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 인간의 이야기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처음에는 분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분유로 아이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게 부딪히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죽음은 모두 옳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과연 그럼 동물들은 죽음을 아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분의 얘기는 안다고 해요. 그래서 동료 코끼리가 죽음이 가까워져 드러누우면 코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코끼리가 죽으면 마치 조의를 표하듯이 옆에 잠시 머문다. 그리고 어미 침팬지는 새끼가 죽으면 바짝 말라버린 미라 상태가 되도록 버리지 않는다. 동물도 죽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동물도 죽음의 의식이 있고 죽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 나온 게 전염병에 걸릴 얼룩말은 마치 나를 죽여줘, 나를 먹어줘라는 사자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에 걸린 얼룩말이 죽으면 얼룩말이 죽지 않고 그 균을 퍼뜨리면 얼룩말 무리가 전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염병에 걸린 얼룩말이 사자한테 먹게 되면 예, 그 얼룩말 다른 무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생 동물의 세계에는 자기가 다 맡은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을 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시각으로 양육 강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자는 힘이 세고 사자한테 먹힌 얼룩말은 약하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자도 얼룩말도 둘 다 올바른 삶과 죽음의 관계를 살고 있는 것뿐이다.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한가 하는 힘의 관계가 아니다.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이미지다. 야생 사자는 잘난 채 의수되지 않는다. 병이 나면 죽고 먹이가 잡히지 않으면 죽는다. 힘껏 살아가는 것에 전념하며 겸허하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보았겠지만 오히려 때를 지어 사는 얼룩말 쪽이 사자보다 당당해 보인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동물들은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양육 강식이란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인간한테 적용시켜서 인간도 약육 강식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아예 이게 설정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동물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약한 거를 잡아먹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동물도 어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 그것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이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일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실제로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뭐 이런 것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원을 일단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하고 사람의 손길이 느껴져요. 어떠냐면은요, 가면은 손글씨로 다 적혀 있는데, 보통 동물원에는 예를 들면 뭐 타조가 있으면 타조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설명도 그렇잖아요. 타조는 뭐 무슨 과에 속한 뭐 생물로, 그러니까 딱 첫 줄부터 읽기 싫어져요. 무슨 과의 동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그거 보면. 그래서 그냥 동물 겉만 보고 뭐 원숭이다 타조다 이렇게 보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동물원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그 현재 동물의 상태를 그 옆에 굉장히 손글씨로 길게 써놔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뭐 원숭이는 예를 들면 원숭이는 임신 중에 있고 전에는 몇 명을 출산을 했고 임신 중에 원숭이는 어떠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재 동물의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놔서 보는 사람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동물이 죽었을 때는 또 상중이라고 표시를 한대요.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코끼리 이렇게 큰 동물이 죽었을 때는 신문에도 나고 사람들도 막 꽃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이 단순히 동물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 내가 본 동물이 내가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동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의를 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원이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포인트 가이드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사육사가 나와서 이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육사면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육사는 동물을 돌보는 거지 이게 대중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 동물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지만 별로 인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폐장 위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사육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해서 그 사육사들이 원포인트 가이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포인트 가이드가 단순히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 얘한테 물렸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가 밥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다. 그런 식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이 동물원을 가서 본 손글씨랑 그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인쇄해서 하지 손글씨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베 히로시라는 이분이 굉장히 기여했겠다 싶은 게요. 이분의 책에도 나오지만 자기 자신이 그 동물을 그리거나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글이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다고 해요. 어떻게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그림에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육사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의 장기인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으로 동물원을 살린 어떻게 보면 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살린데 굉장히 공헌을 한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동물원에서 사육사를 일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나 봐요. 사육사를 계속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 이제 동물원 원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 가서 화가 일을 하지만 그때 경력에다가는 아사히야마에서 사육사를 일한 거를 쓰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는 무조건 아사히야마 동물원 10번을 이야기하라 이런 조건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허락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25년 동안 사육사 일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많은 그림책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생명을 돌보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자기는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 답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마지막에 그 여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치 잡는 비법을 알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아직 없었다. 비법을 아무에게도 전할 수 없었다.
어른이 되어 다양한 책을 읽고 이래서 경험을 쌓고 언어를 익히고 사고방식이나 철학을 공부했다. 언어를 습득해서 비법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 생각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다. 연필이나 크레용이나 다른 그림 도구로 동물 그림을 그려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비법을 알았을 때와 달리 지금 나는 내 생각을 전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 간신히. 예. 우리가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평생을 가져가는 숙제이고 평생을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간신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도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럼 무엇으로 생명을 답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게,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사육사에 비교한다면 생명을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늘 죽음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엄마도 생명을 키우면서 막연히 가슴 한구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맞는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 그 존귀한 일이지만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생명이란 무엇일까에 답을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일도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책이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책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보물을 찾은 것처럼 굉장히 기뻤고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좋겠지만 읽지 않으시더라도 제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오나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